다 이러한 원리를 근거로 식물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리마콩, 파세올루스 루나투스, 덩굴 강낭콩, 파세올루스 불가리스, 여러 종의 칠리코스, 카푸시쿰 아름 등은 적어도 2회 이상 작물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서였다. 그리고 호박, 쿠쿠르비타 페포과 종자 식물인 명아주도 최소한 2회 이상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미국 동부에서였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부분 서남아시아산 농작물에서는 단 한 가지 야생 변이나 작물화 변이만 발견되었다. 이것은 곧 현대에 존재하는 그 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단 한 번의 작물에서 나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농작물이 한 지역에서 단 한 번도 작물화되지 않고 자생분포 지역 내 여러 곳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할까? 앞서 우리는 식물의 작물화에는 야생식물이 인간에게 더 유용해지도록 종자를 더 크게 만들거나 쓴맛을 줄이는 등 식물의 특성을 변형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초기 농경민들이 어떤 생산적인 농작물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 종에 가깝지만 아직은 별로 쓸모가 없는 야생식물을 굳이 채집해서 새로 작물화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식물의 작물화가 단 1회로 그쳤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농작물은 야생식물로부터 작물화된 그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분포 지역 내의 다른 여러 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으므로 동일한 식물을 독립적으로 다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동일한 야생 조상이 여러 곳으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 농작물은 정파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끝났고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흔히 여러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곧 농작물들이 남북 아메리카의 내부에서보다 서남아시아에서의 바깥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되기가 더 쉬웠다는 증거가 된다. 어떤 농작물이 신속하게 전파되면 동일한 조상종뿐 아니라 그 친척 야생종들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도 견제하게 된다. 이미 훌륭한 완두콩을 재배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조상인 야생 완두콩을 처음부터 새로 작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은 가까운 다른 야생 완두콩도 농경민들은 이미 작물화된 완두콩과 다를 게 없으므로 역시 새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서남아시아의 창시 작물들은 모두 서유라시아 전역에서 가까운 친척들의 작물화를 견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대륙에서는 서로 가까운 친척이고 별로 다를 것이 없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식물종들이 중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각각 작물화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목화의 95%는 고시피움 허스툼이다. 이 종은 선사시대의 중아메리카에서 작물화되었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남아메리카 농부들은 그 목화의 친척종인 이 고시피움 바바덴세를 재배했다. 이것으로 보아 중아메리카산 목화가 남아메리카에 전해지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곳의 다른 목화종이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남아메리카산 목화도 마찬가지. 칠리, 고추, 호박, 비름, 명아주 등도 서로 다르지만 친척 관계인 종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각각 작물화되었다. 역시 다른 종을 견제할 만큼 빠르게 전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현상에서 우리는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즉, 식량 생산은 아시아에서 외부로 전파되는 것이 남북 아메리카 내부에서보다 쉬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마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도 쉬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는 생태학적으로 적합한 지역인데도 식량 생산이 전혀 도입되지 못한 경우 지역에 따라 식량 생산 전파 속도가 달랐거나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제일 먼저 작물화된 농작물이 동일계의 재화 작물을 견제했으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 작물화를 견제했으나 하는 차이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남북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 때문에 유라시아보다 식량 생산 전파가 어려웠을까?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신속한 식량 생산 전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서남아시아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식량 생산이 신속하게 외부로 전파된 일부터 살펴보자. BC 8000년에서 조금 앞선 시기에 이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처음 시작된 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식량 생산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동쪽이나 서쪽으로 확산되어 서유라시아의 다른 지역과 북아프리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유전학자 데니얼 조어리와 식물학자 마리아 호프가 작성한 인상적인 지도를 다시 그려놓았다. 그들의 도해에 따르면 식량 생산이 그리스, 키프로스, 인도 아대륙 등에서 도입된 것은 BC 6500년 년 이전이었고, 이집트는 BC 6000년 직후, 중부 유럽은 BC 5400년 이전, 스페인 남부는 BC 5200년 이전, 영국은 BC 3000년 경이었을 것이다. 영경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만든 가축이나 농작물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한 것과 동일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아주 그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 작물은 아프리카에서도 침투해 남쪽으로 에티오피아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에서는 토종 작물도 많이 개발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식량 생산을 촉발한 것이 과연 이 토종 작물들이었는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들어온 농작물이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토스. 물론 그 모든 외곽 지역에 모든 가축과 작물이 빠짐없이 전해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이집트는 외톨밀이 자라나기에는 너무 더웠다. 일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가축 작물이 각각 다른 시기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가령 유럽 서남부에는 공유보다 양이 먼저 도착했다. 또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몇 가지 토종식물을 작물화하기도 했다. 서유럽에서는 양귀비가 작물화되었고, 이집트에서는 수박이 작물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외곽 지역의 식량 생산도 처음에는 대부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가축 작물에 의존했다. 이렇게 가축과 농작물이 전해진 뒤에는 역시 비옥한 초승달 지대나 그 부근에서 생겨난 발명품들도 따라왔다. 그 속에는 바퀴, 문자, 금속기술, 젖짜기, 과실수, 맥주와 포도주 제조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째서 서유럽 전역에서 식량 생산을 촉발시킨 농작물들이 모두 똑같았을까? 혹시 많은 지역에 똑같은 식물들이 자생했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처럼 각 지역에서 그 식물들의 유용성이 발견되어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첫째,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창시 작물 중에는 서남아시아 바깥에서 자생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8종의 창시작물 중에서 이집트에도 자생하는 식물은 보리밖에 없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뒤에 두 강 유역에서 잘 자라는 농작물은 나일강 유역에서도 장엄한 토착 이집트 문명을 촉발시킬 만큼 잘 자랐다. 그러나 이 장엄한 문명을 뒷받침한 음식은 원래 이집트에는 없던 것들이었다.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를 건설한 사람들은 이집트가 아니라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원산지인 농작물들을 먹었던 것이다. 둘째, 야생 조상이 서남아시아 바깥에서도 자생하는 농작물들의 경우에도 유럽과 인도의 농작물들은 대개 그 지역의 토종식물을 작물화한 것이 아니라
서남아시아로부터 받아들였음이 확실하다. 야생 아마는 서쪽으로 영국과 알제리까지, 동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자생하며 야생 보리는 동쪽으로 티베트까지도 자생하고 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씨 작물 중 대부분인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러나 비옥한 소수달지대의 창시작물 중 대부분인 오늘, 대부분인 오늘날 전 세계에서 재배되는 변종들은 야생 조상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염색체 배열 중에서 한 가지 배열만을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배되는 변종들이 그 야생 조상과 구별되는 요소, 즉 인간에게 바람직한 특성을 갖게 하는 돌연변이를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도 단 한 가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재배되는 완두콩들은 종자가 다 여물어도 야생 완두콩처럼 꼬투리가 터져 콩이 떨어지게 하지 못하는 열성 유전자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시 작물은 대부분 그곳에서 처음 작물화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작물화되지는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만약 독립적으로 여러 번 작물화되었다면 그렇게 반복하여 작물화되었다는 증거가 염색체 배열이나 돌연변이의 차이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농작물들은 앞서 논의했던 선제적 작물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은 신속하게 전파되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안팎에서 동일한 야생조상이 다시 작물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견제했던 것이다. 일단 농작물을 손에 넣게 되면 굳이 야생식물을 채집하여 작물화를 새로 시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시작물의 조상이 된 식물들은 대개 역시 작물화에 적합한 야생 상태의 친척들이 비옥한 초승달지대 안팎에 분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완두콩은 피숨 속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야생종이 있다. 그 중에서 피숨 사티붐 피숨 사티붐은 작물화되어 완두콩이 되었고 피숨 풀붐은 작물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야생 완두콩 피숨 풀붐도 말려서 먹든 싱싱한 채로 먹든 맛이 좋으며 야생 상태에서 흔하게 자란다. 마찬가지로 밀, 보리, 렌즈콩, 병아리콩, 누에콩, 아마 등도 작물화된 야생종 이외에 여러 종이 야생 친척을 갖고 있다. 누에콩이나 보리의 친척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실제로 처음 작물화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북 아메리카나 중국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유라시아에서는 잠재적 유용성을 가진 몇 종의 야생식물 중에서 단 한 종만이 작물화되었다. 아마도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곧 다른 야생 친척들을 채집하는 일을 그만두고 농작물만 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도 논의했듯이 어떤 농작물의 신속한 전파는 그 친척들이 새로 작물화되거나 조상종이 다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했던 것이다. 토스.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유전자 조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은 왜 그렇게 전파 속도가 빨랐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일부분은 바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유라시아의 동서축이다. 같은 위도상의 동서로 늘어서 있는 지역들은 낮의 길이도 똑같고 계절의 변화도 똑같다. 그리고 일치하는 정도는 좀 덜하지만 질병, 기온과 강우량의 추이, 생식지나 생물 붕괴 또는 생물 붕괴 등도 서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 남부, 이란 북부, 일본 등은 모두 위도상의 위치가 같지만 동서 방향으로 많게는 6,400km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후는 남쪽으로 겨우 1,600km 떨어진 지역보다도 서로 더 비슷하다.
모든 대륙에서 열대우림이라는 생식지 유형은 적도로부터 위도 10도 이내에 국한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의 차파랄이나 유럽의 마키 같은 지중해성 잡목지대는 위도 30도에서 40도에 존재한다. 식물의 발화, 성장, 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바로 기후의 그 같은 특성들에 적응하고 있다. 철 따라 달라지는 낮의 길이, 기온, 강우량 등은 종자가 발화하고 묘목이 성장하고 다 자란 식물이 꽃, 종자, 과일 등을 발육시키도록 자극하는 신호가 된다. 각각의 식물은 자기가 처한 환경 속에서 진화되었으므로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계절적 추이의 신호에 반응하도록 자연 선택을 통해 유전적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같은 추이는 위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적도 지방에서는 낮의 길이가 1년 내내 일정하지만 온대성 위도에서는 동지에서 하지로 다가갈수록 점점 길어졌다가 나머지 반년 동안은 다시 짧아진다. 생장철, 기온과 낮의 길이가 식물의 성장에 적합한 기간은 고위도 지방일수록 짧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길다. 그리고 식물은 각 위도에서 많이 생기는 질병에도 적응하고 있다. 밭에 심어진 위도와 일치하지 않는 유전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식물에게는 화가 미치리라. 어느 멍청한 캐나다 농부가 옥수수를 심으면서 머나먼 남쪽 멕시코에서 자라는 일에 적응한 품종을 골랐다고 상상해 보자. 그 불행한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적응한 유전적 프로그램에 따라 3월만 되면 싹을 틔우려고 할 텐데 그때는 아직 3미터나 되는 물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것이다. 만약 그 옥수수에 유전적 프로그램이 새로 입력되어 캐나다에서 더 적당한 시기에 가령 6월 말쯤 발화하게 되더라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공경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의 유전자는 서서히 성장하라고 지시할 텐데 그런 속도로는 다 자라기까지 5개월이 소요된다. 멕시코의 온화한 기후에서라면 그 정도의 속도로도 괜찮겠지만 캐나다에서는 단 한 자루의 옥수수도 다 익지 못할 만큼 치명적인 결점이 된다. 그리고 이 옥수수에는 북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는 없고 그 대신 남쪽 지방의 질병에 저항하는 쓸모없는 유전자만 있을 것이다. 그러한 특성들 때문에 저위도 지방의 식물은 고위도 지방의 조건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은 대부분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잘 자라지만 적도 부근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동물들도 위도와 관련된 기후 특성에 적응하고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도 전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는 낮의 길이가 짧고 특징적인 병원균이 존재하는 북쪽 지방의 추운 겨울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역시 특징적인 질병이 존재하는 열대 지방의 무더위를 참지 못한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서늘한 북유럽으로부터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그처럼 기후가 서늘한 지역을 찾아가거나 적도 부근의 케냐나 뉴기니에서는 서늘한 고지대에 정착했다. 무더운 열대의 저지대로 간 북유럽인들은 흔히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다. 반면에 열대인들은 어느 정도 유전적 저항력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가축 작물이 서쪽과 동쪽으로 그렇게 빨리 전파된 한 가지 이유였다. 그것들은 전파되는 지역의 기후에 이미 잘 적응한 상태였던 것이다. BC 5400년경에 농경이 헝가리의 평야지대로부터 유럽 중부에 전해졌을 때 그 속도는 매우 빨라 폴란드에서 서쪽 네덜란드에 이르는 드넓은 땅에 흩어져 있는 최초의 농경민들의 유적지, 선형 장식이 들어간 특징적인 토기로 구별됨, 유적지들이 거의 동시대 것들일 정도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비옥한 초승달지대, 원산의 공류가 아일랜드의 대서양 해안으로부터 일본의 태평양 해안에 이르는 장장,
13,000km의 드넓은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유라시아의 이 동서간 거리는 지구상의 육지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리하여 유라시아의 동서축 덕분에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농작물들은 아일랜드에서 인더스강 유역까지의 온대성 위도대의 농업을 촉발시킬 수 있었고, 동아시아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난 농업을 더욱 보강해 줄 수 있었다.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지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은 위도상에 위치한 지역에서 처음 작물화된 유라시아의 농작물들도 반대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 전파될 수 있었다.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여 전 세계로 종자를 운송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우리의 식사에 세계 각지의 먹거리가 뒤섞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미국인들이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먹는 전형적인 음식에는 닭고기, 중국에서 처음 가축화, 감자, 안데스산이나 옥수수, 멕시코산, 양념으로 들어가는 후추, 인도산, 그리고 이 음식을 씻어내릴 커피, 에티오피아 원산, 한 잔 따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인들도 주로 다른 지역에서 나온 먹거리들이 뒤죽박죽에 섞여 있는 식사를 했다. 로마의 농작물 중에서 이탈리아 원산이었던 것은 기리와 양귀비뿐이었다. 로마인들의 주식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창시 작물이었다. 그 밖에 코카서스 원산의 마르멜로, 장미가의 낙엽 교목으로 노랗고 둥근 가시를 생식함, 중앙아시아에서 작물화된 기장과 커민, 미나리과 식물로 열매는 요리용, 향료 및 약용으로 쓰인다. 인도에서 온 오이, 참깨, 감귤류, 중국 원산인 닭, 벼, 살구, 복숭아, 조 등으로 식단을 보완했다. 로마인들이 먹던 사과는 서유라시아 원산이긴 했지만 그것을 재배한 정목법은 중국에서 개발되어 서쪽으로 전파된 것이었다. 유라시아는 동일한 위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땅이 위치해 있어서 가축 작물의 신속한 전파 속도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겠지만 그 밖에도 여러 사례가 더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의 가축 작물이 전파된 속도와 앞을 다투는 것은 남중국에서 처음 구성된 아열대성 가축 작물이 동쪽으로 전파된 속도이다.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기니 등지를 거치면서 여기에 다른 것들이 새로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농작물, 바나나, 토란, 참막 포함, 가축, 닭, 돼지, 개의 조합은 태평양 일대에 깊숙이 침투하여 1600년 이내에 동쪽으로 8,000km 이상 떨어진 폴리네시아의 섬들까지 전파되었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긴 사헬지대 내에서 동서방향으로 농작물이 전파된 것이 또 하나의 사례일 가능성도 있지만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식물학자들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토스.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대사의 비극, 유라시아에서의 동서 확산이 쉬웠던 데 비해 아프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확산되기는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자. 비옥한 초승달 시대의 창시 작물은 대부분의 매우 신속하게 이집트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남쪽으로 에티오피아의 서늘한 고지대까지 전파되었지만 그 너머로는 전파되지 못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중해성 기후는 그 작물들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겠지만 에티오피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이에 위치한 3,200km에 이르는 열대 지역은 이 농작물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저위도 지방인 사헬지대와 열대 서아프리카의 기후, 즉 기온이 높고 주로 여름에 비가 내리며 낮의 길이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조건이 이미 적응한 토종 야생식물들은 작물화하면서 농업이 시작되었다.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이 남쪽으로 전파되는 것도 기후나 질병, 특히 채채파리가 옮기는 트리파노소마성
질병들 때문에 중단되거나 늦춰졌다. 말은 적도 이북 서아프리카의 여러 왕국들까지 밖에 전파되지 못했다. 소, 양, 염소 등은 세렝게티 병원의 북쪽 변두리에서 2000년 동안이나 발이 묶여 전파되지 못했고, 그동안에 인간들의 새로운 경제 체제와 가축의 품종들이 개발되었다. 소, 양, 염소가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AD 1101에서 200년, 즉, 이 가축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가축화되고 약 8천년이 흐른 후였다. 열대 아프리카의 농작물도 아프리카에서 남쪽으로 전파되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가축들이 도착한 직후에 아프리카의 반투족 흑인 농경민들이 들어오면서 비로소 도착했다. 그러나 이 열대 아프리카산 농작물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피시강을 건널 수 없었다. 그 너머의 지중해성 기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난 2000년에 걸친 역사의 흐름이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토착민 코이산족, 다른 명칭으로는 호텐토트족과 부시먼족은 가축을 받아들였지만 농업은 시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곧 아프리카의 흑인 농경민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에 몰리고 피시강 북쪽까지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결국 흑인들의 남하는 그 강에 막혀 중단되었다. 그러다가 1652년에 유럽의 이주민들이 바다를 건너 도착하면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가축 작물을 들여왔고, 그때부터 비로소 남아프리카의 지중해성 기후대에서도 농업이 번창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충돌하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대사의 비극이 생겨났다. 코이산족은 유럽 병원균과 총기에 의해 수가 급감했고, 유럽인과 흑인 사이에서는 1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다. 또 한 세기에 걸쳐 인종 탄압이 진행되었다. 오늘날에는 코이산족이 땅이었던 이곳에서 유럽인들과 흑인들이 새로운 공존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 남아프리카의 남쪽 축을 따라 느리게 확산된 가축 작물. 이번에는 유라시아에서는 가축 작물이 확산이 쉬웠던 데에 비해 남북 아메리카의 남북축을 따라 확산되기는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살펴보자. 중앙 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의 거리, 이를테면 멕시코의 고지대와 에콰도르의 고지대 사이는 1900km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은 유라시아의 발칸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사이의 거리와 대충 비슷하다. 발칸반도는 대부분의 메소포타미아산 농작물이나 가축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성장 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 이들 가축 작물이 조합된 후 2000년 이내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신속한 전파는 발칸반도에서 이들 가축 작물이나 그 친척들이 새로 가축화, 작물화될 기회를 견제했다. 멕시코의 고지대와 안데스 산맥도 각각 서로의 농작물 및 가축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다. 실제로 멕시코의 옥수수를 비롯하여 몇 가지 농작물은 콜롬비아가 도착하기 전에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 밖의 농작물이나 가축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서 상대 지역으로 전파되지 못했다. 멕시코의 서늘한 고지대는 남아메리카의 서늘한 고지대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라마, 기니피그, 감자 등에 이르는데 이상적인 환경이었다. 그런데도 이들 안데스 특산물의 북상은 중간에 위치한 중앙아메리카의 무더운 저지대에 가로막혀 완전히 중단되었다. 안데스에서 라마가 가축화되고 5천년이나 지난 후에도 올멕족, 마야족, 아즈텍족 등 멕시코의 다른 지역 원주민 사회에는 여전히 개 말고는 식용 가축도 없었고
짐 나르는 짐승도 없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